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다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강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날인데요. 오늘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위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카메라가 나오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촬영하신 뒤에 신강서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하신 뒤에 비밀번호 069064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주식왕 필살기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글로벌 경제 핫이슈 코너인데요. 지난 증시, 미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뉴욕 증시 일제히 좀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번 연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작년도엔 또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이제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해외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2021년도에 이제 주요 시장 흐름을 보면은 글로벌 증시 자체는 전부 상승했어요. 전부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지루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홍콩 증시만 혼자 한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홍콩 증시만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을 했고, 네. 미국의 S&P 같은 경우가 1년 동안에 한 27% 정도가 오르면서 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네. 1년 동안에 2021년에 계속적인 상승이나 중간중간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긴 텀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한 27% 정도 상승이 보여졌고요. 다우와 나스닥이나 다우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대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아시아 증시가 조금 약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뭐 한국, 중국, 일본은 뭐 한 자릿수로 상승을 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보면은 가장 크게 상승한 거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돈을 많이 푼 그 부분에 대한 수혜는 미국 회사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가장 좋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증시가 좀 미국 증시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나왔지만 어쨌든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뭐 에너지 섹터라든지 뭐 기술주들, 뭐 금융 섹터 이쪽이 이제 좀 금리가 오르고 하면서 금융 섹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분기별로 보면은 이제 1분기에는 연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1조 9천억 정도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국채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1.7%까지 막 오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약간 기술주들이 좀 급락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형 기술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런 걸 또 이겨내고 뭐 시장은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제로금리 상태에서 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나서 좀 인플레이션이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을 조금 진정을 시키고 좀 2분기를 잘 넘어가는 듯 했는데
뭐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매월 발표가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3분기가 되면서 이제 델타 변이가 갑자기 이제 좀 급속히 확산이 되고 공급망이 좀 변목 현상이 생기면서 물가는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시장에 좀 우려를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델타 변이가 이제 3분기에 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에서 좀 인력이 계속 부족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뭐 물류가 이제 뭐 항구에서 짐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1분기에 했던 그런 어떤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3분기에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서 기술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약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3분기까지 이어졌고요. 4분기 이제 11월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요때쯤에는 이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증시를 계속적으로 받쳐줬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이제 걱정이 되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지표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PC 뭐 가격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지면서 조금 이제 시장의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 많이 좀 더 이제 시장을 좀 지배하면서 좀 약간 걱정을 하는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고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이 또 거기서 튀어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4분기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오미크론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2분기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나는 그 말을 취소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취소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연준에서 이제 파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매파적인 어떤 성향의 얘기들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방치를 했다가는 그 시장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그런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다시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게 굉장히 악순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말이라도 좀 굉장히 매파적으로 하면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꺾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금리 인상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실제적으로는 뭐 빠르게 하겠다, 뭐 3월, 5월에 하겠다, 6월에 하겠다 이렇게 막 연준 위원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12월 FOMC에서 그 뭐 내년 금리 인상을 뭐 3번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싶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우지수는 이제 1년 동안에 18.73% 정도가 상승했고요. S&P 같은 경우 26.89% 정도 올랐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21.3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3대 지수 모두 한 3년 연속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갖고 달러가 이제 돈을 많이 풀면서 달러가 조기 조각이 되는 게 아니냐, 막 우리나라가 막 환율이 막 1,000원 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러는 2021년도에 6.37%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 흐름이 1년 동안 좀 안 좋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1.14%가 상승하면서 사실 이게 미국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뭐 58.3bp 정도, 그러니까 0.58%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2013년 이후에 이제 최고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 일단 국채 금리도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자체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결국에는 연초보다 연말에 시장 경기 상황이 이제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시장 경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경기 상황이 좀 더 좋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2,977로 마감하면서 3년 연속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이제 좀 감이 안 오죠. 굉장히 좀 적게 상승을 했는데 그 연초에는 사실 지난 7월에 3,300으로 이제 그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어요. 뭐 코로나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 백신 보급, 뭐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현대차의 뭐 애플에 대한 이슈, LG전자, 뭐 LG화학,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이 좀 글로벌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3,300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이슈 그리고 뭐 테이퍼링 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막 델타 변이로 확산되고 또 오미크론으로 확산되고 막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여지면서요. 좀 약간 11월 말에는 오미크론 이슈가 터졌을 때는 2,839까지 좀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밑으로 크게 하락하진 않고 이제 12월 들어서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간 기준 코스피는 한 3.63%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 6.8% 정도 올랐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다사다난했죠. 예, 중국 증시.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 좀 오르긴 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이제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터지는 나라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봉쇄를 하고 또 유행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를 좀 겪었고요. 석탄 부족. 그 호주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의 알력 싸움 때문에 이제 석탄이 부족하게 되고 막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헝다발 뭐 부동산 디폴트 위기.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그런 어떤 빅테크 규제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그런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할 것들이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좀 더 올랐어요. 4.8% 정도 상승을 하면서 1년 동안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재정 부양, 뭐 통화 정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4.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이 중에서는 가장 좀 상승 못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홍콩 증시보다 낫죠. 홍콩 증시는 이제 좀 크게 후퇴를 했죠. 한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 중에 좀 유일하게 하락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중국 당국이 이제 좀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좀 규제를 하면서 홍콩 증시에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혔는데요. 일단 중국 그 정부가 이렇게 반독점 그리고 뭐 무질서한 그런 어떤 뭐 기업들의 확장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적으로 막았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디디 추싱이라든지 이런 그런 회사들의 좀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이 좀 외국인들이 투자도 못하고 하면서 좀 주식이 많이 하락했고요. 이제 헝다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 증시에 뭐 계속 증시가 그 헝다 같은 경우 그룹의 어떤 회사들이 주식이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다 풀렸다 정지가 됐다 풀렸다 하면서 뭐 망하네 만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최악의 한 해를 홍콩 증시는 보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워낙에 좀 낮아져 있던 그런 어떤 유가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2009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을 보였고 한 50%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유가가 좀 가파르게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약간 그 유가가 직격탄을 맞긴 했었는데 그때 뭐 마이너스 37불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또 이제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좀 조절했죠.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37불 들어갈 때 감산해라 했는데도 감산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러시아하고 뭐 사우디하고 뭐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뭐 감산도 하고 생산량도 조절하고 하면서 유가를 쭉 끌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유가가 뭐 한 70불 정도 이상 올라왔고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작년에 되게 안 좋았던 자산이 또 하나가 이제 금이죠, 금. 예. 금이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대체하는 대체 자산으로 조금 해지 수단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금이 좀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좀 금이 좀 약간 하락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74% 정도 좀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금 자산이 조금 이제 가장 좀 안 좋았던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 뭐 주식이 뭐 오른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좀 대체적으로는 뭐 유럽이라든지 유럽도 20% 이상 상승을 했고 대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좀 우리나라가 조금 약간 소외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사실 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오미크론이 지금도 또한 이제 치명률은 낮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산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가 진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금방
뭐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에 백신만 나오고 치료제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결국에 금방 경기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고 뭐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이제 백신을 맞고 뭘 하면 좀 이제 점차 나아지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이 이슈가 터지면서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종목들 또한 막 뭐 $10 초반에 있다가 $30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20 미만으로 지금 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행주들은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여행이 시작되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호텔, 레저 관련된 종목들, 카지노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이 예상보다 그렇게 주가가 괜찮아지지 못했거든요. 예, 경기 회복에 관련된 그런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런 종목들의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이제 13개 투자은행하고 이제 증권사에서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한 4,985선 정도에 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수가 4,766인데 네. 4,985 정도. 예, 그 정도를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성장세 자체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지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긴 하겠지만 성장 폭이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성장 폭이 이제 4,900 정도면 한 요 정도 수준인데 네. 그렇게 상승 여력은 높지 않다. 그냥 그렇다면 결국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 권역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연준이 이제 그 어떤 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했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이상 급등을 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다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났으면 여기서 좀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도 또한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대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이제 코스피라든지 그런 아시아 증시 쪽에서 조금 키 맞추기 형태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가 옆으로 기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코스피라든지 아시아 증시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여기서 막 계속적으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좀 여기서 지금 그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그냥 크게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자리만 조금 지켜주면서 옆으로 좀 기여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안 좋지 않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 S&P 500 지수 이런 전망을 두고서 이제 그 대표적인 낙관론자들이 있죠. 오펜하이머하고 이제 골드만삭스. 얘네가 이제 5,330, 5,100선 정도를 제시를 했고요. 지금 네. 4,766이니까 한 10% 그래봐야 한 10% 정도 내외 금액인데 일단은 모건 스탠리는 이제 약간 비관론자죠. 모건 스탠리는 이제 4,400 정도, 4,400 정도 한 요 정도 구간.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단부와 상단부 요 정도 권역에서 지금 이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요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한 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좀 길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크게 그렇게 급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지금 좀 감염병 계속 좀 확산되고 하면서 미국 1분기 GDP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1분기에는 이제 조금 GDP가 좀 떨어질 거다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오미크론이 그렇게 시장의 GDP를 계속적으로 하락시키면서 기업들의 이익을 끌고 내려갈 이슈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소프트 패치라고 하죠. 그냥 일시적으로만 1분기에 오미크론 이슈가 조금 이제 시장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하락시키지 않을까, 시장의 경기를 좀 하락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일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발표가 됐을 때,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네. 반응을 보면은 네. 지난번에 6.8%, 뭐 PC 같은 경우에 뭐 한 5%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도 시장에서는 크게 놀라지 않은 걸 보면 일단
예전에 이제 그 반도체 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죠. 뭐 화학주들 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고 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또 이제 그 소비자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조만간에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오히려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걸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수치가 이제 높을 만큼 다 나왔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걸 봐야지 알겠지만 곧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연준에서 예측한 것처럼 막 2.6% 정도 수준으로 금방 내려갈 거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금방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조금 주고받고 하면서 좀 시장의 조정들이 순간순간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플레에 대한 이슈도 조금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이번에 나온 게 엄청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라는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반영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금리를 몇 번 인상하겠다 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크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뭐 3차례 인상하겠다, 4차례 인상하겠다, 빠르게 하겠다, 실질 금리가 인상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강한 발언들을 막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냥 이 말로써 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인플레이션에 어영부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자꾸 그쪽으로 배팅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자기들이 막겠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빨리 올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면 경기 상황을 보면서 좀 실제적으로 금리는 천천히 좀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한 어떤 부분처럼 그렇게 매파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물론 이제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그런 어떤 물가지표 발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시장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아마 시장 참가자들, 이 전문가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은 계속적으로 조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잘 만들어지고 경기나 어떤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도 점점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의 수준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조금 잘 버텨주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가는 그 방향이 크게 그 틀이 뭐 하방으로 튼다든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그렇게 막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잘 컨트롤하고 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테이퍼링이 이제 종료하고 나면 이때 금리 인상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이제 뭐 3월 달에 한다, 뭐 5월 달에 한다, 6월 달에 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은 좀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대 안에서 좀 그런 이슈를 가지고 뭐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 추세의 어떤 방향을 크게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급망 변모 현상 같은 경우도 네. 좀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 부분이 좀 지속될 수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델타 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노동자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좀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20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경제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뭐 긍정적으로 제가 긍정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이제 좀 이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땐 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시장은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내려갈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상황상 현재의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에 있고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 한 번에 뭐 0.25%씩 올리는데
그 0.0 금리가 0.25%가 됐다고 경기가 확 꺾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0.25%, 0.5%, 0.75%. 3번 올린다고 해봐야 1%가 안 되고 4번 올리면 1%인데 그렇게 치면 한 8번 정도는 올려야 한 2% 정도. 자, 지난번에도 2014년, 2015년, 16년, 17년, 18년 요때도 금리가 이제 한 2% 정도 올릴 때까지 시장의 경기는 꺾이지 않았고 주가도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2% 정도가 되니까 배당 수익률하고 좀 비슷해지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S&P 지수가 한 20%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정도 권역까지 한 3, 4년 정도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시장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초반부터 뭐 시장이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짧게 보면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에 이제 FOMC 의사록 발표가 이제 수요일 날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그 고용 보고서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12월 고용이 한 40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21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때 네. 이제 고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때. 예, 굉장히 적게 나와서 좀 시장이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은 한 40만 5천 명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물가가 좀 약간 높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이제 그 발표되는 의사록에서 좀 이제 그 의사록을 보고 1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좀 높은 상태에서 고용이 조금 한 예상보다 또 너무 좋게 나오면은 좀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또 시장에 나오면서 약간 시장에 뭐 이렇게 조정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정들이 그냥 자잘한 조정에 대한 어떤 그냥 명분이고 그냥 때에 맞춰서 나오는 조정이지 뭐 그게 뭐 방향을 크게 튼다던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차피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S&P 지수가 뭐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중간값 정도가 한 5천 정도 수준이거든요. 5천 네. 정도 수준. S&P로 치면 한 5천 정도 수준인데 이 5천 정도라고 하면 현재 수치에서 한 6% 정도 상승을 하는 거예요. 6% 정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만큼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미국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자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내년도에 많이 이제 좀 오르고 뭐 이렇게 상황들을 한다고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 한다 하도 그러니까 평균 가격 자체가 한 6%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눈높이를 낮추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그 너무 이제 오르는 그런 어떤 시장 그리고 너무 오르는 종목에 막 덤비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약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여러 뭐 미국 주식도 조금 하고 한국 주식도 좀 보고 코스피도 좀 보고 좀 약간 느긋하게 보자. 그래서 그냥 명확한 거는 이제 작년에 한 20% 이상 오른 그런 어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많이 안 올랐고 상대적으로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많이 오르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국내 증시의 상승의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국내 증시를 포기하고 다 빼갖고 미국 증시에 뭐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이나 뭐 이런 회사들에다가 막 몰빵을 하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또 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좋기는 하긴 하지만 일단 금리가 또 올라간다라는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거나 하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또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어떤 수익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반영했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에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면서 또 그 회사들이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뭐 다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쪽의 주식들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다양한 좀 포트폴리오를 보고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미국 주식에 막 몰빵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이 좀 안 오르긴 했지만 뒤늦게 반영돼서 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찬찬히 기다려보자. 약간 좀 분산해서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투자하는 마인드로 좀 지켜보자. 한 해 동안에 아마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좀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신강석의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증시가 지난해보다는 강하게 또 상승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노란톡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토크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상담, 첫 번째 상담은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매수가는 31,0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코리아 서킷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31,150원의 종가 형성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 시초가 31,450원에서 31,9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코리아 서킷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는 31,000원, 비중 10%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고요. 일단 영풍 계열의 그런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그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한 자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지금 상승하는 끝자락에서 31,000원에 잡으셨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계속 나오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윗꼬리 맞고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 지금 이제 좀 사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양 자체가 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좀 사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종목이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하고 그런 NFT 뭐 그런 어떤 종목들이 막 이제 그 기대감에 막 움직일 때 하드웨어 종목들을 좀 보자. 카메라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결국에는 그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이제 그런 성능들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부품주들을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 속에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뭐 FPCB 이제 뭐 회로기판 뭐 이런 것들을 핸드폰 그리고 이게 이제 핸드폰의 부품주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쪽의 업종 자체가 지금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뉴프렉스라든지 같은 업종이거든요. 뉴프렉스 그리고 이제 그 BH BH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 괜찮고요. 이 코리아 서킷이랑 같은 회사 계열의 회사가 이제 인터플렉스죠. 인터플렉스도 예전에는 참 이게 아이폰 관련해서 굉장히 대장 주식이었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 좀 이제 그 협력사에서 좀 탈락하면서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71,000원까지 갔던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이 앞전에도 1,000원부터 시작해갖고 7만 원까지 올라갔던 70배가 올라갔던 회사예요.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좀 뭐 한 7,000원까지 내려왔다 다시 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바닥에서 좀 기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거래처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거래처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탈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그거를 이제 BH 쪽에서 가져가고 뭐 하면서 이제 좀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적자 구조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가 올해 이제 흑자 예상이 된다라고 해갖고 조금 요즘에 조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약간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죠. 타이밍이 지금 31,000원에 잡으셨으면 거의 이만큼 다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윗꼬리 맞을 때 지금 산 거거든요. 그래서 33,000원을 찍고 지금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려고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잡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냥 그 매수가 이상 올라왔을 때 그냥 일단 팔고 좀 지켜보자. 이 앞전처럼 이렇게 옆으로 눕는지가 지켜 보여지면은 이렇게 하단부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긴다고 하면 이렇게 하단부에서 좀 잡아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한 3만 원 정도, 29,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잡으면 이걸 만약에 크게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손절도 할 수 있고 한데 여기 31,000원에서 잡아놓으면 여기 내려왔을 때 손절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응하는 방법은 조금 일단은 좀 자리가 안 좋다. 일단은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보자.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 종목이 언제 사야 되냐면
21선의 종목이 이제 그 가격이 닿았을 때 한번 사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앞전에 21선 쭉 올라왔을 때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다시 확장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1파 상승, 2파 상승이 나왔으니까 3파 상승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본다고 하면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천천히 모아야 돼요. 예.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사지 말고 옆으로 물론 이거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이 올라가고 있는 걸 잡아갖고 눌리면 이거를 내려오면 또 고생해서 여기서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일단은 매도하고 천천히 지켜보자. 천천히 지켜보고 21선에 닿는 거 보면서 한 29,000원 정도 예상하고 그 정도 대에서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내일 그냥 장중에 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코리아 서킷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매수가는 24,2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이 매수가와 같습니다. 0.62% 오늘 상승한 가운데 24,200원 현재 매수가와 같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비중 20%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유죠. 예. 이 강원랜드 참 안타까워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이런 종목들이 좀 안타까운데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끝나요. 예, 뭐 델타 변이 나왔다가 그거 해서 뭐 백신 맞아서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오미크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거의 끝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강원랜드나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가격을 만약에 이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나면 이 현재의 가격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시는 보기 힘든 가격대에 지금 있는 거죠. 뭐 이런 팬데믹 상황이 뭐 다른 나라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런 상황들이 또 있을까? 저희가 살아생전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좀 들고 있으면 물론 이 회사가 막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자리는 좀 안정적으로 찾아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카지노 회사들이 진입 장벽이 낮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카지노 회사를 아무나 막 이렇게 그걸 내주지 않잖아요.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알죠. 올라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작전주 같은 것들은 누구나 다 알죠. 다시 제자리에 내려올 거라는 걸. 예. 근데 이 종목은 반대로 누구나 다 알아요.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예. 근데 내가 기다릴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그 차원의 문제죠. 그냥 나는 그냥 바쁘고 주식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하면 그냥 이런 종목 사는 게 마음 편하죠. 예. 이 종목 망하지 않고 GKL이라든지 이런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지루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3년, 5년 뒤에 보면 절대 이 가격에 있지 않을 종목이죠. 매일매일 보면 지루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갖고 있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런 비중 조절만 조금 적당히 하시고 본인이 이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조금 약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힘내시고 그냥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이센스인데요. 매수가는 29,775원. 네, 비중은 5%,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입니다. 아이센스 오늘 3.6%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31,35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수익권이신데 언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비중은 5%, 매수가는 29,775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27,777원이면은 이게 이 앞전에 사신 건데 이걸 상승을 했을 때 안 팔고 지금까지 버티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건지 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회사는 괜찮죠. 예, 회사는 이게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강자예요. 예, 강자고 실적도 뭐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죠.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지금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되게
그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잘 안 줘요. 잘 안 주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날이 있기는 한데 이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좀 굉장히 사람 힘들게 하는 약간 그런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죠. 기고 있으면서 자리를 만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무난하죠. 무난하고 실적도 이제 무난하고 실적도 이제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고 일단은 뭐 혈당 측정기 이런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혈당 측정 뭐 그런 어떤 임상시험갱 승인 뭐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좀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비중 5%니까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요. 일단 뭐 들고 있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일정 구간까지는 좀 주봉으로 봐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근데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한 요 정도 구간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와서 누르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눌렀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 구간대에 오면 한 39,000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앞전에 여기에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요 정도 부근에서는 조금 약간 상승열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이렇게 막 성장성이 막 있어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봤는데 막 성장성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시장에서 막 부각받고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어떤 이슈 막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혈당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코로나의 어떤 부분과 같이 좀 이렇게 겹치면서 좀 시장에 인기가 좀 생겼고 거기다가 실적까지 좀 괜찮게 발표가 되면서 좀 이제 인기가 좀 생긴 건데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고 계시는 거는 뭐 홀딩 의견 드리는데 다음번에 상승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한 37,000원, 38,000원 이 정도 부근 되면 너무 장기 투자하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좀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이센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캠트로스에 대한 종목 상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3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12,4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2.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비중은 10%, 오늘의 종가 상황 12,400원, 매수가는 12,3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매수가 이상에서는 정리하자 일단 이거. 왜냐하면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회사는 나쁘지 않고 이게 2차 전지 소재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불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어떤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그 탄소 배출권 관련 주기도 하고 앞전에 이제 시세가 그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부분에 것으로 이제 시세가 났던 건데 이 앞전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상승이 끝내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1파, 2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릴지 아직은 알 수 없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바로 흘러내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가가 너무 좋고 지금 현재는 이제 수익권이잖아요. 수익권인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으로 준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 좁은 밴드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보이시죠? 이 좁은 밴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2차 전지 소재의 그 섹터,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힘이 없거든요. 앞전에 크게 시세를 내놓고 계속 조정 권역에 있어요, 같이. 근데 이 캠트러스 같은 경우도 앞전에 1파, 2파, 3파 목표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일시적으로 지금 1파, 2파가 나왔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조정을 겪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겪다가 이렇게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니까 지금은 굳이 여기다 돈을 묶어놓고 그냥 그걸 다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잡혀서 계신다고 하면
그냥 버텨보자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18,000원, 17,000원에 잡혔으면 버텨보자 뭐 그냥 뭐 옆으로 계속 길 거다. 좀 그 와중에 뭐 이렇게 혹시나 슈팅이 나오면 그때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셔갖고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냥 좀 어느 정도 매수가 이상에서 좀 준다고 하면 천천히 좀 팔고 나와서 다른 종목을 보자. 다른 섹터들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이 지금 2차 전지 소재, 캠트로스 뭐 이런 회사들보다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았다. 저 회사들은 이미 상승 여력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어떤 바로 상승보다는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거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빠져나와서 이후 상황 좀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캠트로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AB프로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1,7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98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5%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매수가 1,700원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1,700원. 네. 이 AB 프로바이오를 예전에도 한번 상담을 의뢰하셔갖고 그때 말씀드렸어도 빨리 나가자, 이거 그만하자,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700원이면 이 앞전에 지금 여기 상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좀 앞전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코로나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 오미크론 델타 변이 이런 어떤 이슈가 나와도 사실 뭐 반응이 크게 없어요. 반응이 크게 없고 일시적으로만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시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라도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와서 상승이 나오면 그냥 천천히 나눠서라도 매도를 하자.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뻗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자르고 계속 그런 식의 어떤 그 대응으로 좀 너무 이게 본전까지 갈 때까지 다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중간중간 이런 어떤 이슈들을 주면 조금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자르고 나온 게 어떤가 싶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옆으로 계속 기면서 이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를 알 수 없거든요. 일단은 그냥 지금 현재는 관망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1,700원에 사신 게 지금 한 1,000원 정도인데 거의 한 40%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충분히 지금 자리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일시적으로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좀 들어줄 때 뭐 이 1,700원까지 다 기다리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좀 정리를 하고 또 내려오면 또 기다려보고 또 올라가면 그렇게 하면서 좀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AB프로 바이오까지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